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교활한 미구별. 2. 상황이 180도 바뀐다. 3. 국산 독자 기술 성공.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고급 전자정보 수집 일린트 및 전자신호 분석식 인트 시스템. 미국의 고급 무인 항공기 아이프 및 무인 지상 차량 유지의.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미국의 군용 위성 세틀라이트 및 정보 수집 인공위성 인텔리전스 게더링 세틀라이트.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이전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부 군사 기술입니다. 미국의 고급 동기 및 군수품 생산 기술. 이러한 기술들은 미국의 군사력과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기술을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타이가 세계적인 항공기 기업 보잉, 로키드 마틴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비상을 이루어낸 타이에서 KF-21의 완전한 5세대화와 더불어 6세대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7위의 우주항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공개된 타이의 50년 계획표에서 KF-21이 스텔스 함재기화 가능성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KF-21 개발이 카이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5세대 전투기 시장 구조를 한국이 뒤흔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완성되는 걸 두려워했었던 국산 전투기 KF-21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7대 항공우주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카이에서 향후 100년의 미래를 그리는 로드맵을 발표해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역시 KF-21의 향후 개량 계획이었는데요. 타이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KF-21은 2028년까지 무장을 확장하는 블럭 개발에 들어가고 이후 2029년부터 2033년까지 블럭으로 성능 개량을 진행하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위한 내무 무장창 설계, 센서 내장화 기술을 확보하고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 융합 기술과 무인기와 합동 교전을 위한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를 개발하여 KF-21 블라크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카이의 대략적인 연구 개발 스케줄이 공개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산 함재기 KF-21은 개발은 저중 어느 시점에 포함되어 있냐는 것이죠. 지난 2월 대한민국의 중형항로의 함재기가 될 KF-21의 국내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었는데요.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에서 수행한 함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개발과 양산을 포함하여 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10년 반 만에 전력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개발에 1조 8천억 원, 양산에 2조 3천억 원이 들고 개발 기간은 8년 6개월. 개발 완료 이후 해군 시험 비행 기간을 2년으로 잡아 전력화까지는 10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으로 예정된 국산 항공모함 개발 사업기간과 일치하기에 항모함재기가 함께 개발을 진행한다면 10년 뒤 KF-21N을 탑재한 국산 항공모함이 출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용역은 국내 연구개발 시 기술적 제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함재기용 착륙장치, 브레이크, 전기체 등에서 일부 해외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으니 절대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KF-21N이 4.5세대 전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온 정보가 없었는데요. 이번 카이에서 공개한 KF-21의 로드맵 덕분에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KF-21 블럭 3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은 2032-2033년 즈음이 될 텐데요. 여기서 블록 3의 주요 개발 사항 중 무인기와 합동교전을 위한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인기와의 합동교전 능력은 KF-21N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로 여겨지고 있었고 개발 과정에서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상 레이더 기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KF-21과 달리 본토와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에 막대한 항공 전력과 교전해야 하는 KF-21은 반드시 유무인 복합 전투 멈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 기술 개발 및 탑재가 블록 3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스케줄표대로라면 KF-21N의
개발이 블록 3 개량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1. 그렇다면 KF-21은 역시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블록 3의 사양으로 개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카이의 로드맵이 정확하다면 KF-21은 내부 무장천과 내장형 안테나가 포함된 온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함재기로 탄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의 야심찬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가장 난감한 곳은 바로 미국인데요. 지금도 미국이 5세대 전투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데다가 5세대 함재기 부분에서는 미국의 F-35B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5세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KF-21N이 블록 3에 기반하여 제작되어 5세대 스텔스 함재기가 되어버린다면 우습게 보던 한국에서 F-35B의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하게 돼버리는 것인데요. 게다가 중형항모에서 운용할 경우 KF-21N이 오히려 F-35B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35B는 리프트팬을 장착해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리프트팬이 동체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해 무장 탑재력이 F-35A에 비해 20%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F-35B는 공대함 능력을 갖추지 못해 항모의 공격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받아왔었습니다. 반면 KF-21에는 F-35B를 월등히 능가하는 무장을 갖추게 될 예정인데요. 우리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있는 KF-21의 국산 부침 무기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기와 무장을 한 세트로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했지만 그 자리를 마하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이 위협하고 나섰는데요. 과거 KF-21의 무장 선정 과정에서 미국이 KF-21에 탑재될 국산 이사레이더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램 인티 통합을 거부하면서 한국은 상당히 골머리를 썩어야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미국의 방산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였는데요. 그러나 KF-21이 보여준 가능성에 오히려 유럽 방산 기업들이 접근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번유럽 미사일 제조 기업인 엔비더에서 KF-21의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로 미티어 미사일을 제안한 것이었죠. 현존하는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부그럼 중 최강이라 평가받고 있는 미티어 미사일은 더피드 램제트 기술을 탑재하여 400km에 달하는 사거리에 일반적인 고체 추진 미사일의 3배가 넘는 마하사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에임9 사이드와인더 대신 독일에서 제안한 더 뛰어난 성능의 아이리스-T 미사일을 채택하면서 전부 유럽제 미사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미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황한 미국에서도 미사일 인티를 허가해주면서 KF-21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탑재 가능하다는 세계 방산사를 뒤져보아도 유례없는 무장 옵션을 갖춘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들만 골라 쓸 수 있게 된 KF-21이지만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과 바다 역시 완벽하게 제압하는 전천후 멀티롤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국산 독침 무기 개발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직경 533mm의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여 전력화에 성공했었다는 소식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소형화하여 KF-21의 공대함 무장으로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초 첫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KF-21의 강력한 화력에 대 초음속 공대함 이 유도탄은 직경 400mm의 최대 속도는 마하사, 최대 사거리는 500km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저고도 시스키밍 비행까지 가능해 완성된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공대함 결전 병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최강자인 캡350 타우러스 미사일의 한국 버전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시범 개발 역시 얼마 전에 끝마쳤는데요. 50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타우러스 미사일은 1500m 상공에서 발사 후 30m 수준까지 하강하여 초저고도 비행을 하다가 목표 지점에서 3000m 상공까지 급상승한 후 수직 낙하하면서 관동력을 극대화하는데요.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도 가볍게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할 킬체인의 핵심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국산화하여 KF-21은 물론이고 FA-5A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할 예정인데요. 한국형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은 자세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타우러스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와 천룡의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는 천룡 미사일에는 스텔스 설계와 스텔스 도료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저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탐지하기 어려운데 스텔스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절대 막을 수 없는 KF-21의 독침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도 미국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미국의 스텔스 순항미사일 자즘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었던 F-15K와의 무장 동합 문제와 함께 미국에서 판매를 거부하면서 결국 유럽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해야 했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반발로 인해 수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우러스를 도입하면서 2차 사업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 한국형 타우러스 전용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탐색 개발을 마친 천령 미사일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가 2028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양산될 KF-21 블럭 3화 KF-21에는 아시아 최강급의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국 방산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수많은 갑질을 저질러 왔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큼 방산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도 없었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르면 누를수록 더 치어오르려고 하는 용수철 같은 한국은 미국이 주지 않으려던 기술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며 독보적이었던 미국 방산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한국 무기를 판매한 이후부터 유럽을 넘어 최근에는 중동에서도 한국 무기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K방산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중동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미국 무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그 배경에는 미국의 우수한 군사기술이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계 무기시장에서 미국은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진격에 미국제 무기가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무기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부상하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 무기의 주목도가 올라가더니 전 세계 무기 수출 부문에서 9위에 오르고 이제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넘볼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K방산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 무기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국가들의 하나 둘씩 교대용품으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구매한 국가들 사이에서 성능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무기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요. 가격은 미국산 무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미국제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직접 사용해 본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실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미국 무기가 한국 무기들에게 밀려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최근 사우디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놓고 도발을 하며 석유를 감산하는데 지금까지 친미 정책을 펼쳤던 사우디였지만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가 최근 미국의 최신 전차가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고 한국의 흑표 전차 도입을 검토하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A2 에이브람스 전차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우디가 외교적인 이유로 미국제 무기보다 다른 나라의 무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 한국제 전차가 미국제 전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무기 시장에서 벌어지는 한국 무기 구매 얼품과 한국 무기 성능에 미국제 무기들이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의 왕자라고 불리는 전차, 육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로 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적진의 방어를 뚫고 전진을 하는 지상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무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가 어느 나라의 전차냐고 한다면 단연코 미국의 M1A2 전차 아니면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둘 중 하나를 지금까지는 최고의 전차로 여겼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실전에서의 차력 덕분에 이 두 전차가 세계 2위를 다투는 전차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최근 이런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가장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우디와 노르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일머니의 대표주자인 사우디는 과거부터 이 국무기의 최대 구매자 나라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부터 시작해 미국의 주력 전차 M1A2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구매한 M1A2 전차는 분명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차라고 했지만 의외로 사우디가 운영을 해보니 문제가 많았는데요. 예멘 내전에 참전한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에 의해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후티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사우디군의 M1A2 전차들이 줄줄이 격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군은 M1A2 전차에 대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화력과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해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 사우디에서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전차를 퇴출시키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주력 전차이며 앞으로도 30년 이상은 더 현역을 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M1A2 전차는 1979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전차의 성능에 미국이 만족하면서 시대에 따른 업그레이드만 진행하면서 후속 전차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구식인 전차의 내부 컴퓨터와 GPS 같은 전자장비만 교체하며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대의 전장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 흑표 전차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의 최신 전자장비와 신기술을 대거 도입하여 기존의 전차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M1 전차보다 강력한 화력을 가졌으며 방어력도 더 우수하고 자동 장전 장치까지 탑재하여 더욱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버리는 능동 방어 장치와 추가 반응 장갑까지 탑재하여 미국의 M1A2 전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를 많이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 아전 지휘관들은 한국의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M1A2 전차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도 K2 전차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 작전 효율성을 더 높여준다며 강력히 K2 전차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에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도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가 독일과 미국제 전차를 타지치고 한국의 흑표 전차를 선택하면서 흑표의 성능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를 운영하는 노르웨이는 차기 전차 후보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제 최신형 전차인 레오파드 2H 전차를 최종 후보로 놓고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만날 일이 없는 두 전차가 나란히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이 많은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거리낌 없이 눈길을 치고 나가며 독일 전차를 앞서 나가는 K2의 시험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전차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최신 전차를 넘어서는 흑표의 모습에 독일의 기술자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더 저렴하여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정치적인 입김이 없는 이상 한국의 K2 전차로 확정되는 것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국과 독일의 전차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는 한국이 처음으로 직접 만든 국산 전차인데 100년도 전부터 전차를 만들고 있던 독일과 미국이 한국에게 밀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무기 중 수출에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려주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K9 자주포입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 이어 인도가 K9을 200대나 추가 도입하면서 또다시 경쟁 업체들을 눌러버리고 자주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오랜 경쟁 상대였던 독일의 PZH-2000이 처음에는 K9보다 성능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대량으로 판매도 안 되고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K9 자주포가 성능 면에서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된 것이죠. 세계 최고의 자주포답게 실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K9을 도입한 인도와 중국산 자주포를 도입한 파키스탄과의 전투는 K9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슈미르 계곡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였던 포격전은 처음에는 인도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100대를 구매한 인도였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 갓 들여온 10대가 가지고 있던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파키스탄은 중국제 150mm
SH-1 자주포 36대를 동원하여 인도군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숫자에서 3배나 많으며 먼저 공격한 파키스탄군의 공격에 인도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격전이 벌어진 이후 결과는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파키스탄군의 SH-1 자주포 부대가 오히려 인도군의 K9 부대의 반격에 밀려 완전히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더욱 충격을 받게 된 것은 이 전투에서 K9 자주포는 단 한 대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었죠. 숫자도 3배나 많았던 중국산 자주포들이 제대로 된 타격조차 입히지 못하고 그야말로 녹아내려 버려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 K9의 성능이 형편없다고 거짓 선전하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정작 인도군이 중국과의 분쟁지대에 K9을 투입하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부대를 후퇴시켜버리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K9을 실전에서 써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는 20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며 한국에 정식으로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와 폴란드도 K9을 도입 확정을 지으며 K9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핀란드군과 에스토니아군은 K9이 들어올 때 국가적인 행사를 치룰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K9의 성능에 반한 이후 한국 무기에 전적으로 신뢰감을 보이며 K2 표 전차마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K9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자 선진국인 영국마저 인정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을 반증하게 된 셈입니다. 이미 훌륭한 성능을 가진 자국산 자주포인 AS-90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이 그 후속 무기로 한국의 K9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방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 무기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주력 무기가 하나, 둘씩 한국 무기에게 성능에서 밀리게 되고 수출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서 방산업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첨단 무기의 결정체라고 불리고 있는 전투기 분야에서 마저 미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CNN 방송은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며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F-35보다 좋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 무기가 이제는 미국의 무기 수출에 위협을 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우수한 이유는 길지 않는 무기 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벌써 미국이나 유럽 등의 강국들이 견제할 정도로 우수한 무기들을 만들어내 세계 시장에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계약한 K2 전차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며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이 열렸는데요. 해당 기념 행사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육군 군수사령관 등 국내 주요 관계자들 물론 마시에이 야보스키 폴란드 육군사령관,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등 폴란드 관계자들 자리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아는 군사 전문 방송에서 한국의 방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콘텐츠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변공격기, 다연장 로켓 첨부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의 명품 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9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는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이 개최됐습니다. 기수가 힘차게 깃발을 흔들자 K2 전차 10대가 열을 지어 빠른 속도로 진군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휘날리고 사방에서는 축포와 함께 연신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차들은 정차한 뒤에도 제자리에서 순식간에 방향을 비트는 움직임을 선보이는 등 우수한 기동력을 자랑했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에서 개필러란 구형 전차와 차기 도입될 신규 전차 간의 공백을 메운다는 뜻인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와의 1차 계약군 180대 중 10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우선 수출하여 폴란드군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수요 및 폴란드형 K2 전차 980대에 대한 4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8월에 1차 인도군인 180대에 대한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 폴란드의 경우가 처음인데요.
흑표라는 별명을 가진 K2 전차의 엔진 출력은 1500마력으로 포장도로는 시속 70km, 비포장도로는 시속 5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가 적용된 120mm 활강포와 12.7mm K6 기관총, 7.62mm 동축 기관총이 함께 장착되어 있으며 탄약수가 필요 없어 K1 전차보다 1명 줄어든 3명으로도 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대 현대로템 사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수출로 양국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향후 관계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품질과 성능을 보장해 적기의 물량을 공급, 폴란드 자주 국방에 기여하겠다고 그 감회를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기념행사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육군 군수사령관 등 국내 주요 관계자들은 물론 마시에이 야몬스키 폴란드 육군사령관,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등 폴란드 관계자들도 참석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전차는 인수, 검사 등 절차를 거친 뒤 폴란드의 기갑부대에 배치될 계획인데요. 우리의 K2 전차가 최전선을 지키며 폴란드 국방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분야 협력은 급속도의 진전을 이뤄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의 방산 체계가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또 장기적으로 폴란드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무기의 수출 소식에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군사 전문 방송의 콘텐츠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무기, 군사작전, 기술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하는 미국,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영상을 올려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한국 전투 탱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은 대한민국 군대 구성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되는데요.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해 첨단 주력 전차가 필요했고 새로운 시리즈로서 XK2 프로그램을 통해 흑표 K2 전차가 주력 전차로 개발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영상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K2 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2 전차에는 수중 스노클이 장착되어 있어 최대 4.2m 깊이의 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방수 시스템은 설정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탱크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주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약 7초 만에 시속 32km 7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요. 또한 60도의 경사를 오를 수 있으며 최대 1.3m의 수직장의 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에는 고르지 않은 표면에서 움직일 때도 이동 중에 발사체를 장전할 수 있는 자동 장전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120mm 주포는 분당 약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총 40발의 다양한 포를 발포하는 흑표 전차는 연속 3분 동안 적에게 지옥을 선사합니다. 총 16발의 포가 자동 장전기에 저장되고 24발이 전차 내부에 저장되며 다양한 탄약을 발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에는 자체 개발 및 개선된 텅스텐 엣지 키네틱 에너지 관통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관통기는 이전 세대의 텅스텐 탄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관통 성능을 갖습니다. 미국 M830A1 히트 LPT와 유사한 탄약으로 지상의 인원, 비장갑 및 경장급 차량, 저동비행 헬리콥터 등에 사용할 수 있죠. 또한 포탑 전면의 양쪽에 장착된 바르스 유탄 발사기는 흑표 전차의 방어벽을 보충해줍니다. K2 전차의 MBT는 전면의 운전석, 중앙의 전투실, 후면에 엔진 및 변속기가 있는 전통적인 배치를 갖고 있으며 K2 장갑은 미지의 합성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을 사용한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K2 전차의 시스템 보장비로는 미사일 접근 경보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포탑에 장착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례로 들어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하고 전차 승무원에게 즉시 경고하며 광학, 적외선, 레이더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바르스 유탄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킬 대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레이더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표적화하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에는 레이더 경고 수신기 RWR과 레이더 방해기, 4개의 전체 베어링 레이저 경고 수신기 LWR도 있습니다. 전차 차량에 색이 칠해지면 승무원에게 경고하며 컴퓨터는 빔이 나오는 방향으로 바르스 유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과거 토그넘 MT833 디젤 엔진으로 구동됐지만 신형에는 현재 라이센스로 제작된 독일 M2 883 디젤 엔진과 랭크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완전 자동 변속기에는 5개의 전진 기어와 3개의 후진 기어가 포함됩니다.
K2 전차의 서스펜션은 6개의 이중 고무 타이어 로드 휠과 구동 스프로킷이 있는 트랙 빌턴 롤러와 아이들러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스펜션 상부는 장갑 스커트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트랙의 모든 보기 대차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람 서스펜션 유닛이라는 고급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장치로 전차가 무릎을 꿇듯 주포의 각도를 10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기존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측풍 센서와 함께 포탑의 전면, 호에 배치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시스템에 연결된 고급 화력 제어 시스템 FCS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열 광학을 사용하여 최대 9.8km 범위의 특정 표적을 획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승무원은 이동하는 동안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공 비행, 항공기와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의 포수 조준경은 KGPS를 포함하고 지휘관은 국군 지휘관의 파노라마 조준경을 갖추고 있으며 시스로부터 주탑과 포통제권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템플, 화학보호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는데요. 탄약실에는 탄약 폭발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분출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 내부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하도록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며 전차가 위험한 환경에 들어가면 대기 센서가 승무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공격 및 방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기능을 갖춘 K2 전차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변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한국의 명품 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다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마르시 부아시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폴란드가 자체 개발 장갑차 볼스포르크의 보안 수단으로 한국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26일 폴란드 육군이 레드백을 시범 운용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진 고성능 장갑차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군용 레드백을 도입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